경찰 조사실의 밝은 형광등 조명 아래 파란색 배달 유니폼 재킷을 입은 42세 한국인 배달기사는 바닥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애원하고 있고, 그의 뒤에는 어두운 정장을 입은 38세 남성 형사가 팔짱을 끼고 못 믿겠다는 듯 엄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라온 아파트 단지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을 깨며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배달기사 강민호 42세. 그는 이 아파트의 단골 배달 루트를 담당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주인공이신 여러분께서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민호는 경비실 앞을 지나며 야간 근무 중인 박성수 경비원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수 씨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배달 가방을 챙겼습니다. 치킨 2마리와 떡볶이 세트, 그리고 콜라 2병이 담긴 가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은은한 복도등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1502호 앞에 도착한 민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30대 중반의 남성이 나왔습니다. 야근 후 돌아온 듯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주문하신 치킨이요. 민호가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자 남성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별다른 대화 없이 거래가 끝났습니다. 민호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23분이었습니다. 다음 배달지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505호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명이라기보다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도둑이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그는 본능적으로 탑승했습니다. 1층 경비실로 내려온 민호는 성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15층에서 도둑 잡으라는 소리 들렸는데요. 성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인터폰으로 15층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엘리베이터가 다시 1층에 도착했고 1505호 집주인인 최명희 47세가 헐레벌떡 뛰어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둑이에요. 제 다이아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2억짜리 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요. 명희 씨의 외침에 경비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성수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언제 없어진 건지 물었습니다. 명희 씨는 방금 전이라고 답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5분 사이에 침실 서랍에 있던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명희 씨의 시선이 민호에게 꽂혔습니다. 민호는 아직 경비실 의자에 앉아 다음 배달 주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가 손가락으로 민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배달기사 말고는 우리 층에 올라온 사람이 없어요. 민호는 황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명희 씨의 손가락을 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냥 배달만 하고 왔는데요. 1502호에만 들렀다고요. 민호의 해명에도 명희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CCTV 확인하면 다 나와요. 당신밖에 없었다고요. 성수 씨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민호를 3년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섣불리 편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민호 씨, 일단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성수 씨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소문을 듣고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경비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경비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수군거리며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민호의 등을 찔렀습니다. 경비실에 모인 주민은 어느새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501호에 사는 김태진 52세는 잠옷 차림으로 나왔고 1503호의 이수연 39세는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1506호의 박준영 45세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명희 씨의 말을 듣고 민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태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배달기사님,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가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선처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내포된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미 민호를 범인으로 단정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저는 1502호에만 배달하고 바로 내려왔다고요. 1505호는 가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의 해명은 주민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기엔 부족했습니다. 수연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면 당연히 보여주실 수 있겠죠?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가방을 타인에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민호는 배달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온 주머니와 영수증 몇 장, 그리고 물티슈가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목걸이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영 씨가 말했습니다. 가방에 없다고 해서 안 가져갔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주머니에 넣었을 수도 있고 어딘가 숨겼을 수도 있죠. 그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 씨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몸수색을 해야 해요. 당장 주머니 다 털어보세요.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의심받아야 해요? 그의 항변에도 주민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성수 씨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경찰이 오면 제대로 조사할 테니까 진정들 하세요. 민호 씨도 억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지만 기다림은 고역이었습니다. 매 초가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민호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배달 앱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다음 배달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민호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지금 배달 가야 하는데요. 이러다간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하지만 태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2억짜리 목걸이가 없어졌는데 배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간 성실하게 배달 일을 해왔지만 단 한 번의 의심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비실 시계는 새벽 5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저 사람 정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배달기사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소리들이 민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수연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아파트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어요. 배달기사가 의심되는데 빨리 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새벽 6시 강남경찰서 소속 김철수 경위 38세와 정미영 순경 26세가 라온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은 여전히 주민들로 북적였고 민호는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 경위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했는데 다이아 목걸이 도난이라고요? 명희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맞아요. 제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사준 2억짜리 목걸이예요. 화장실 다녀오는 5분 사이에 없어졌어요. 철수 경위는 수첩에 내용을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용의자는 저분인가요? 그가 민호를 가리켰습니다. 네, 그 시간에 우리 층에 올라온 사람은 저 배달기사밖에 없어요. 철수 경위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강민호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철수 경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새벽 5시경에 15층에 올라가신 건 맞나요? 네, 1502호에 치킨 배달하러 갔어요. 거기만 들렀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철수 경위는 미영 순경에게 눈짓했습니다. 미영 순경이 노트북을 꺼내 경비실 CCTV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성수 씨가 협조하여 새벽 5시부터 5시 30분까지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민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민호는 1502호 문 앞에서 배달을 완료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봐요, 저는 바로 내려왔잖아요.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미영 순경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좀 보세요. 화면이 조금 더 진행되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민호가 1층 경비실에 잠시 들른 후 다시 계단을 통해 1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경비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명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맞죠? 다시 올라갔잖아요. 거짓말쟁이. 민호는 황당한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분명 자신은 다시 올라간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건 제가 아니에요. 화면 속 인물은 분명 민호의 옷차림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파란색 점퍼에 검은색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철수 경위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강민호 씨,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화면에 나온 사람이 당신 아닌가요? 민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왜 다시 올라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을 더듬어 보니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의 당황한 모습이 주민들에게는 유죄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태진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생각을 해요? 본인이 한 일을 왜 생각해야 해요? 명백하게 다시 올라갔잖아요. 준영 씨도 거들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네요. 경찰관님, 이 정도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수 경위는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민호 씨,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1502호만 들렀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경비 아저씨한테 15층에서 도둑 잡으라는 소리 들렸다고 말했어요. 성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민호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철수 경위는 여전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 다시 계단으로 올라간 건 왜죠?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호의 스마트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경비실 안에까지 들렸습니다. 야, 강민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배달 안 하고 왜 연락이 안 돼? 민호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사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도둑질? 야, 너 우리 회사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냐? 당장 경찰서 가서 해결하고 연락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철수 경위가 말했습니다. 일단 서로 가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임의동행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명분도 힘도 없었습니다. 강남경찰서 조사실은 삭막했습니다. 회색 벽과 형광등, 그리고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었고 철수 경위가 맞은편에 자리했습니다. 미영순 경은 옆에서 조서를 작성할 준비를 했습니다. 강민호 씨,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말 다이아 목걸이를 가져간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똑같아요. 저는 정말 안 가져갔어요. 철수 경위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돌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CCTV에 나온 장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다시 15층으로 올라간 게 명백한데요. 민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보려 애썼습니다. 아, 맞아요. 생각났어요. 제가 경비실에서 나와서 오토바이로 가려는데 계단 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올라간 거예요. 무슨 소리였는데요? 꽝 하는 소리요. 뭔가 깨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누가 다친 건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러 갔어요. 철수 경위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럼 계단에서 뭘 봤습니까?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복도에도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럼 왜 올라간 겁니까? 혹시 몰라서요.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철수 경위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경비원한테 먼저 말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왜 혼자 올라가셨어요? 민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미영순 경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위님, 신상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철수 경위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강민호 씨, 혹시 20년 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 있으시죠?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20살 때 배가 너무 고파서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친 거예요. 벌금 내고 끝났어요. 정가는 정가입니다. 절도 전력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22년 전의 실수가 지금 자신의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시 고아원에서 갓 나와 자취를 시작했던 20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흘간 굶었던 그때의 절박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지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철수 경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으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야죠. 이렇게 숨기면 더 의심받습니다. 민호는 억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래전 일이라 생각도 안 났어요.
조사실 문이 열리며 명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역시 정과자였군요. 경찰관님, 빨리 구속시켜 주세요. 제 목걸이 찾아야 한다고요. 철수 경위가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뭘 더 조사해요? 증거도 다 나왔고 정과도 있는데. 명희 씨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철수 경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호의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내 박은혜 39세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당신이 도둑질했다고? 은혜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나 억울하게 누명 썼어. 절대 안 그랬어. 하지만 은혜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학교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조사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민호는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수 경위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 일단 서로 가실 수는 없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셔야 해요.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철수 경위는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만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철수 경위와 미영순 경은 라온 아파트 15층 복도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민호의 동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1502호에 배달하는 장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장면, 탑승하는 장면까지 모두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순경이 영상 속도를 늦춰 재생하자 미세한 디테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위님, 여기 좀 보세요. 화면에는 민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간 직후 복도 끝 계단문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이용한 흔적이었습니다. 철수 경위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계단을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민호가 경비실에 들른 후 다시 계단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한쪽에서 급하게 계단문을 여는 또 다른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 민호와는 다른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은 누구죠? 미영순경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철수 경위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후드티 차림으로 계단을 이용한다? 이상한데요. 두 사람은 계단 CCTV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후드티 남성은 민호보다 먼저 15층 계단에 있었습니다. 민호가 배달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할 때 그는 계단 참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호가 내려간 직후 복도로 나왔다가 민호가 다시 올라오자 급히 아래층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거 완전히 도주 패턴인데요? 철수 경위는 즉시 경비실에 연락했습니다. 성수 씨, 새벽에 15층 계단 쪽에서 꽝 하는 소리 들은 적 없으세요? 성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민호 씨가 내려오고 얼마 안 있어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층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철수 경위는 미영 순경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들었다는 그 소리, 그것은 후드티 남성이 낸 소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위님, 강민호 씨 진술이 맞는 것 같은데요? 미영 순경의 말에 철수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그 후드티 남성부터 찾아야겠어요. 건물 전체 CCTV를 다 확인합시다. 2시간에 걸친 영상 분석 끝에 후드티 남성의 동선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새벽 4시 30분경 아파트에 진입했고 지하 주차장에서 계단을 통해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마주친 후 급히 도주하여 후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얼굴이 전혀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철수 경위가 조사실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철수 경위가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 CCTV 확인 결과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 아니라는 거죠? 철수 경위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단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 소리는 아마 이 의문의 남성이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신이 그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민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계단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 맞아요. 뭔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어요. 검은색 옷을 입은 것 같았고요. 철수 경위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일 수도 있어요.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경위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더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도 민호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실마리가 생긴 것입니다. 철수 경위가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대기하세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오전 11시 철수 경위는 후드티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수배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체격과 걸음걸이, 옷차림 등을 종합하여 비교 분석했습니다. 미영 순경도 옆에서 협조했습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 한 인물의 사진이 떴습니다. 경위님, 이 사람 아닐까요? 화면에는 조성훈 35세의 수배 전단이 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강북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였습니다. 피해자는 70대 독거노인으로 집에 침입한 조성훈에게 폭행당해 사망했습니다. 범행 후 현금 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격이 비슷한데요? 키 173cm의 마른 체형. 철수 경위가 CCTV 영상과 수배 전단을 비교했습니다. 걸음걸이와 어깨 넓이, 신체 비율이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수배 담당팀에 연락하세요. 미영 순경이 전화를 걸었고 10분 후 강력팀 박재민 경위 44세가 조사실로 달려왔습니다. 조성훈 사건 담당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3개월째 못 잡고 있어요. 혹시 단서라도 잡으셨습니까? 철수 경위는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재민 경위는 화면을 보자마자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 새끼 조성훈이에요.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그가 흥분하여 책상을 쳤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이 왜 라온 아파트 15층에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재민경위가 설명했습니다. 조성우는 도주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을 털어왔어요. 주로 새벽 시간대에 활동하죠. 아마 1505호가 목표였을 겁니다. 그럼 다이아 목걸이도 조성훈이? 재민경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조성훈은 침입만 했을 뿐 실제로 목걸이를 훔쳤다는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강민호 씨가 올라오는 바람에 놀라서 도망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수 경위는 다시 CCTV를 분석했습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성훈이 15층 복도에 나타난 시각은 새벽 5시 15분, 민호가 1502호에 배달을 마친 시각은 5시 23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8분간 조성훈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계단 참에 숨어 있었겠죠. 민호 씨가 오는 바람에. 그렇다면 목걸이를 훔칠 시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민호가 배달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조성훈은 계단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내려간 직후 복도로 나왔지만 민호가 다시 올라오자 급히 도주했습니다. 실제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건가요? 재민경위가 말했습니다. 일단 조성훈부터 잡아야죠. 얘를 잡으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철수 경위는 즉시 1505호 주변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혹시 조성원이 근처에 잠복해 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사실에 있던 민호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언제쯤 풀려날 수 있을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철수 경위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기대에 찬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이 목격한 그 남성, 수배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배범이요? 네, 3개월 전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예요. 당신이 우연히 그를 목격한 겁니다. 민호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살인범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이제 풀려날 수 있는 건가요? 철수 경위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목걸이 도난 사건이 아직 해결 안 됐거든요. 민호는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쯤 이 악몽이 끝날까요? 그의 혼잣말이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 경위는 민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무고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는 조사실을 나와 다시 CCTV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오후 2시 철수 경위는 1505호 최명희 씨를 다시 불러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부인, 목걸이가 없어진 정확한 시각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새벽 5시 25분쯤이요. 화장실 다녀오니까 없더라고요. 그 전에는 목걸이가 서랍에 있는 걸 확인하셨나요? 당연하죠. 자기 전에 확인했어요. 자기 전이 몇 시였죠? 새벽 4시요. 철수 경위는 계산을 했습니다. 4시부터 5시 25분까지 85분간 명희 씨는 잠을 잤고 그 사이 화장실을 한 번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5분 걸렸다고 하셨죠? 그럼 실제로 목걸이가 사라진 시각은 5시 20분부터 25분 사이입니다. 그 시간에 저 배달기사가 우리 집 근처에 있었잖아요.
철수 경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강민호 씨는 1502호에만 들렀고 1505호 근처엔 가지 않았어요. 명희 씨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유령이요? 부인, 혹시 집에 다른 분이 계셨나요? 남편분이라든지. 명희 씨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출장 갔어요. 이틀 전부터요. 철수 경위는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편분밖에 없으셨나요? 혹시 다른 방문객은요? 명희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친구가 하나 놀러 왔었어요. 그 친구 이름은요? 이수진이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친구분은 언제 오셨죠? 어제 저녁 8시쯤이요. 같이 저녁 먹고 영화 보고 자정쯤 갔어요. 철수 경위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자정에 갔다고 하셨는데 새벽 4시까지 뭘 하신 거죠? 명희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냥 잠깐 드라마 보다가 잤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그 친구분이 목걸이 있는 걸 아셨나요? 명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건 말했어요. 자랑 좀 했죠. 결혼 20주년 기념 선물이라고. 철수 경위는 확신이 섰습니다. 부인, 그 친구분 연락처 좀 주시겠습니까? 명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철수 경위는 즉시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미영 순경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수진 씨 주소 확인하고 출동 준비하세요. 30분 후 경찰은 강북에 있는 수진 씨의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철수 경위는 집주인을 불러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도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위님, 여기 좀 보세요. 미영 순경이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붙여보니 비행기 티켓 예매 확인서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인천공항 출발, 방콕행이었습니다. 철수 경위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40분,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연락해서 탑승 저지하세요. 그리고 남편분한테도 연락해야겠어요. 명희 씨의 남편 최동욱 49세는 부산 출장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는 경악했습니다. 수진이가 목걸이를 훔쳤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철수 경위가 상황을 설명하자 동욱 씨는 분노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놀러 온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목걸이를 노린 거였어. 부인과 친구 사이 아니었나요? 친구긴 무슨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였어요. 아내가 SNS에 목걸이 자랑 올린 걸 보고 연락 온 거였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진 씨는 명희 씨의 SNS를 보고 목걸이를 알게 되었고 남편이 출장 간 틈을 노려 친구라는 명목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명희 씨가 잠든 사이 목걸이를 훔쳐 도주한 것입니다. 오후 4시 30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수진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 다이아 목걸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로 빚이 30억이 생겼고 그걸 갚기 위해 목걸이를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 경위는 즉시 조사실로 돌아가 민호에게 알렸습니다. 강민호 씨, 진범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무죄예요.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후 6시 민호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13시간 만에 해방이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아내 은혜 씨와 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민호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요.
미안해요. 의심해서. 민호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민호는 라온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경비실에는 여전히 주민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자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진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민호 씨. 오해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범죄자 취급받았어요. 제 가족도 고통받았고요. 태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영 씨가 나섰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상황이 그랬잖아요. 민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상황이 그랬다고요? 여러분은 저를 단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3년간 성실하게 배달했는데 단 한 번의 의심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았죠. 경비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SNS에 제 얼굴을 올렸다는 거예요. 도둑 배달 기사라고 명예를 훼손했죠.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수연 씨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삭제했어요. 곧바로 지웠다고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퍼졌어요. 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았어요. 제 아내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고요. 이걸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태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민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습니다. 주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명희 씨도 급히 달려와 사과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법정에서 하시죠. 이틀 후 민호는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SNS에 민호의 얼굴을 올렸던 7명의 주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라온 아파트 주민회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스에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고 여론은 민호의 편이었습니다. 한편 수진 씨는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명희 씨의 남편 동욱 씨도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목걸이는 가짜였고 진짜는 따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모두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강남경찰서에서 특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 수배 중이던 강도살인범 조성훈을 우연히 목격하여 검거에 기여한 공로였습니다. 조성훈은 민호가 목격한 바로 그날 오후 근처 모텔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철수 경위가 표창장을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 덕분에 흉악범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경찰청장도 직접 나와 민호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3천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민호는 그 돈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라온 아파트 주민회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배달 기사들을 존중하고 함부로 의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민호가 다니던 배달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민호를 불러 사과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월급도 20%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 명예의 전당에 민호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다시 라온 아파트에서 배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민들은 민호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고 팁도 후하게 줬습니다. 아이들은 민호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더라고요. 은혜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랑스러워요. 민호의 큰아들 민준이 12세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민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아빠는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 당당할 수 있었어.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떳떳하게. 작은 아들 민재 9세가 말했습니다. 아빠 최고예요. 저도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 될 거예요. 민호는 아이들을 껴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울함, 분노, 절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제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벽 배달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의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